강남 자산가분들이 부동산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단언컨대 때문이에요. 강남의 그 자산가분들은 이런 플랜들을 이미 빌딩을 구입했을 때부터 플랜을 짜고 아마 매수를 한 게 아닐까. 대부분의 이제 강남의 부동산 자산가분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임대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강남에 있는 자산가분들이 내 이름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한번 필터링을 거치는 법인 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거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투자 목적에서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법인세가 아무래도 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은 세금을 좀 덜 거둘 테니 그 차액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라는 데 있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빌딩 등을 보유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엄청나게 큰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최고 적용되는 세율이 50%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법인은 지금 일단 법인세율 자체가 9%에서 19%, 빌딩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50억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4억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랑 법인세의 차이가 15억 정도나 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동산 투자나 운용자금으로 쓸 수 있는 효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잉여금이라 부르는데 대표님이나 그 주주들이 잉여금을 빼갈 거라면 법인의 효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대부분 부동산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잉여금을 빼려는 목적보다는 투자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소득자에 대한 효율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50억 이상 수입이 있으신 뭐 병원 원장님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개인으로 빌딩을 사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임대소득 같은 게 나올 거잖아요. 종합소득에 임대소득이 또 합산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원장님의 소득이 최고세율 구간이라고 하면 최고세율이 우리가 50%라고 가정할 때 그 임대소득을 합산해봤자 그 임대소득도 또 50%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이제 합산이 되잖아요. 지역가입자는 이제 재산 점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게 되면 그게 또 재산 점수에 반영되니까 또 건강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큰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큰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을 얻는다고 치더라도 개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주는 상황을 기본으로 대표이사니까 그 무보수로 또 신고하셔서 급여나 배당도 다른 투자를 대비하는 자금으로 좀 쌓아두시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추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연결되는데요. 부동산 법인이 한참 흥했던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볼 때 중과세가 지금은 이제 유예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10%, 20% 중과가 되면 최고세율이 이제 50% 이상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금도 이제 2년 보유를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단기간 보유하면 그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1년 미만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 77%까지 가니까 굉장히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갖고 있어도 중과세율이나 단기 보유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단기로 사고 파는 플랜을 짤 때에도 법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대 수입이 목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매매로 인해서 그 차익을 목적으로 할 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입니다. 내 자녀한테 돈을 줄 때 돈을 그냥 주게 되면 이제 증여가 되니까 곧 10년 이내에 그 증여 재산 합산을 고려하게 되면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주면 10년 이내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또 계산돼. 내후년에 또 5천만 원 주면은 여기서 또 계산돼서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1억 5천이라면 합산세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많은 금액을 이제 증여세를 빼고 그 자녀한테 주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가족법인의 그 주주를 자녀로 등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주주한테 배당으로, 배당은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니까 15.4% 빼고 우리가 자녀한테 배당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등 배당 혹은 초과 배당으로 계산해서 주게 되면 그 배당은 증여세가 아니라 자녀인 주주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끝나게 되니까 최근에 따져본 게 있었는데 그냥 현금을 증여할 때랑 법인의 자녀를 주주로 등록해가지고 배당을 할 때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금의 사실 분리과세 기준에서는 만약에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2천만 원만 그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배당을 해가지고 내는 배당 소득세랑 현금 증여를 해가지고 내는 증여세랑 차이가 사실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분리과세 한도가 4천만 원까지 늘어난다면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실익이
더 크게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그 주식의 그렇죠. 액면가로 네. 주주 자본금을 등록하게 되잖아요. 자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최저점에 제일 쌀 때 배우자는 자녀를 이제 주주로 등록을 시켜서 부동산 법인에서 계속 자산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면가인 1,000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부동산 법인이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10만 원짜리가 됐어. 그러면 결국 자녀한테 그 10만 원짜리 주식을 증여한 효과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그 부동산 법인의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자산가 분들이 있으시니까 계속 네. 그런 부동산 법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 뭐 그쵸. 그것도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온갖 재산을 다 합산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상속 재산을 평가하게 되면 상속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이미 부동산 법인으로 빌딩을 이제 이전시키고 그럼 그 주식에 대한 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된다면 차츰차츰 자녀한테 주식으로 이제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금 그 자산가액을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본거래라든지 다양한 이제 법인 절세 전략이 시중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법인 하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강남의 그 자산가분들은 이런 플랜들을 이미 빌딩을 구입했을 때부터 플랜을 짜고 아마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뭐 또 한 가지 보자면 법인은 BSR 규제가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면에서도 개인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20년 정도에 그때 제일 핫했던 부동산이 있었어요. 시그 땡땡 그 부동산 있잖아요. 그 구입가가 네. 거의 200억을 호가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자산가분이 몇십억을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네네. 개인 신용도로 그 200억을 살 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걸 부동산 법인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대출이 80%까지 나온다. 그래서 200억이니까 80%면은 160억이 대출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이자 비용이 임대 수입을 초과해 버린 거예요. 부동산 법인을 폐업했다라는 안타까운 사례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보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좀 많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좀 정해진 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일단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법인도 포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 나와봐야 알겠죠. 개정안이 네.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네.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리고 단기 보유하게 되면 최고 70%까지 단기 중과세율을 물다 보니까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분양권이 일반 세율로 들어가냐 아니면 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는 거냐 예전 법령을 따라가서 네네. 다시 회계하냐 이런 거를 또 예의주시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양권도 결국은 이제 네네. 부동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저희가 또 그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난 네네. 이런 플랜으로 절세를 해나갈 거다.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으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한 개의 부동산은 와이프랑 취득을 하고 또 다른 부동산은 뭐 이제 아들까지 끼고 그 또 다른 부동산은 제 딸까지 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각각의 사업장이 다 별개 인격으로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거냐 아니면 법에 정한 대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거냐를 선택하는 게 각각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높은 요율 적용할 거냐 낮은 요율 적용할 거냐도 각각 판단이기 때문에 낮은 걸로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깁니다. 쪼개기도 하고 단순 경비율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네네.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서민이라 거기까지만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세 주택이 있으면은 양도 차익이 적은 거부터 차례대로 이제 팔아서 양도 차익이 큰 거를 하나로 남긴 다음에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다. 양도소득세 이제 기본으로 절세 플랜을 짜는 거고 절세 플랜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뭐 가족법인이라든지 뭐 강남의 자산가분들은 다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냥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자본거래나 그런 절세 플랜들이 또 계속 파생이 돼요. 법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절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긴 하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상우 세무사님께서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그 부동산 자체가 좀 장단점이 명확하긴 해요. 세율도 그렇고 뭐 다른 거를 고려했을 때도 장단점이 명확하긴 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법인은
세금 때문입니다. 강남 자산가분들이 부동산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단언컨대 세금 때문이에요.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 등을 좀 공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저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두텍스TV의 이번 주제인 부동산 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다른 세법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러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의 사업 파트너 모두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알림,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